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통쾌한 실버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자식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천대받고 쫓겨날 뻔했던 할머니가 법의 힘을 빌려 시원하게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역, 이름, 상황 등을 일부 각색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올해 70살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던 할머니는 외로움과 씨름하는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는데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좀처럼 연락도 안 되고 딸만이 같은 도시에 살면서 가끔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는 30평형 중소형 아파트였지만 수원 역세권이라 시세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고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혼자 사시기에는 넓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밤이면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TV를 틀어놔도 혼자 밥을 먹어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이가 남편 박철수 씨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려냈죠. 식사를 하면서 사위 박철수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죠?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늘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하는 두 손주와 함께 살 수 있다니. 정말이니? 엄마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저희가 모셔야죠. 요즘 세상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사위의 말에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딸 내외가 살던 전세집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사는 것보다 아예 집을 딸 앞으로 증여해주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 아니에요?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엄마도 재산 정리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가 되면 제가 집을 더 아끼고 관리할 수 있잖아요. 딸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믿으셔야죠. 어머님 평생 편하게 모실 겁니다. 집 걱정 마시고 증여하세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센데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현명하세요. 할머니는 고민이 됐습니다. 외로움은 해결하고 싶었지만 집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 할머니가 말하자 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엄마,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엄마 친딸인데 뭐가 걱정이세요? 약간 토라진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나이가 드니까 결정을 빨리 못 내리는 거야. 머리도 굳고 그러니까. 그날 이후 딸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르던 딸이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 반찬, 영양제까지 사들고 왔죠. 엄마,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저희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사위도 함께 와서 이것저것 고쳐주고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형광등 갈아드릴게요. 어두우면 안 되죠. 어머님, 싱크대 배수구 막힌 것 같은데 제가 뚫어드릴게요. 손주들도 자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초등학생인 큰 손주와 유치원생인 작은 손주가 할머니 품에 안기는 모습에 할머니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딸은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랑 곧 같이 살 거야. 좋지? 와, 정말요? 할머니 집 넓어서 좋겠다. 아이들의 환호성에 할머니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내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한정식을 포장해 왔더군요. 엄마,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음식 드세요.
엄마 맨날 해드시기만 하면 안 되죠.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는 딸의 모습에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식사 후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 얘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전세 계약이 다음 달 말이거든요. 결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짐도 빼고 준비를 하죠. 딸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저 믿으시죠? 제가 엄마한테 못할 짓 하겠어요? 딸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평생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알았어, 우리 같이 살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사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 잘 모실게요. 딸이 할머니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딸 내외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증여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세금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는데 사위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증여세는 저희가 낼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할머니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걱정 마세요. 딸이 할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증여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딸 내외의 극진한 보살핌은 계속됐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이틀에 한 번은 집에 들렀습니다. 드디어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법적으로 딸 수진의 소유가 됐습니다. 엄마, 등기 나왔대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딸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내 집이지. 앞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가 계시는 소중한 집인데요. 그 다음 주말 딸 내외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안방을 딸 내외가 쓰기로 했고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방이 좁은데 괜찮으세요? 딸이 물었지만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쓰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할머니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이 쓸 방도 필요했고 거실도 딸 내외의 취향대로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소파와 장롱 일부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TV도 보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박철수 씨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건 좋은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제가 출근 전에 좀 자야 되거든요. 할머니는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려 했지만 오래된 슬리퍼 소리,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등이 났던 모양입니다. 미안하다, 사위. 더 조심할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사위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음식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를 사위가 한 숟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된장찌개 스타일은 별로예요. 너무 전통적이고 짜요. 그래? 그럼 다음엔 덜 짜게 할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요리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딸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제가 할게요. 언뜻 들으면 효심 같았지만 할머니는 부엌에서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사위가 들어오더니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축구 경기 하는데 제가 봐야 돼요. 아, 그래.
봐라. 할머니는 보던 드라마를 포기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할머니가 TV를 보고 있으면 사위나 딸이 와서 채널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뉴스 봐야 되는데요. 엄마, 애들이 만화 본다는데 좀 양보해 주세요. 할머니는 점점 자기 방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사위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자. 좋아요, 애들도 좋아하겠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놀이공원은 많이 걸어야 되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나는 괜찮은데. 할머니가 말하려는데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가요.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나아요. 딸의 표정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주말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가고 할머니만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예전의 그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증여 등기가 완료된 지 2달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타려고 하는데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왜 자꾸 건드려요? 커피는 여기 있고 설탕은 저기 있다니까요.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깜빡하긴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에 그 다정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는 제 집이에요. 집안일에 이것저것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 세대 방식이랑 우리 세대 방식은 달라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손주들과 놀아주고 있는데 사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놀려요? 어머니 때문에 애들이 집중을 못하잖아요. 미안하다,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해서. 애들이 뭘 알아요? 어머니가 어른이면 판단을 하셔야죠.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사위가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인데 여기서 술 좀 마시려고요. 방으로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여기는 거실인데. 아니, 제 집 거실에서 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는 방에 TV도 있잖아요. 사위의 말투는 더 이상 존댓말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고성이 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거실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술병, 담배꽁초, 음식 찌꺼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치우려고 하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딸은 출근하면서 그냥 나갔고 할머니가 결국 다 치웠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뭔데요? 저 피곤해요. 딸의 대답이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요즘 엄마한테 너무 하는 것 아니니? 엄마도 사람인데. 그 순간 딸이 폭발했습니다. 엄마도 사람? 그럼 저희는 뭐예요? 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손주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시고 차라리 엄마 없을 때가 편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딸이 할 말인가?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솔직히 집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누가 모시고 살아요? 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은 이미 딸 명의였고 자신은 그저 살게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딸 내외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저렇게 모시고 살 거예요?
저도 한계예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일단 집은 받았으니까 조금만 참자. 사위의 대답이었습니다. 조금만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저렇게 살라고요?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낫겠어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너무 빨리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럼 어떡해요? 좀 기다렸다가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때 요양원 보내자. 그럼 명분도 서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 주지 않았으면 누가 모시고 살아요. 솔직히 집 때문에 참는 거지 아니면 진작에 나가시라고 했죠. 작게 말해. 들으면 어떡해. 뭐 어때요? 이제 집 명의도 다 바뀌었는데. 설마 어머니가 우릴 쫓아낼 순 없잖아요.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딸을 키우고 사랑하고 믿었는데. 이게 대가인가?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딸이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딸 내외가 모두 출근한 후 할머니는 외출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법무사가 반겼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딸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증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석 달 정도요. 아, 그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 취소 사유가 있으신가요? 법무사가 설명하기 시 증여는 일단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둘째,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셋째, 증여 계약 시 특별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딸이 저를 학대하고 있어요. 욕도 하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문자 메시지, 증인 등이요.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학대나 모욕적인 언행이 있을 때 녹음을 해두시면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그날부터 할머니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세요? 여기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미안하다. 눈이 어두제시도 H계 속 편집어서 잘 안 보였나 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쓰시든가. 맨날 핑계만 대시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요. 사위의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긴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계시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짜증나요. 차라리 혼자 사실 때가 나았어요.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녹음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니? 짐이죠, 당연히. 근데 집은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모셔요? 결정적인 말이 녹음됐습니다. 며칠 후에는 딸과의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아, 우리 좀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제발 조용히 방에만 계세요. 밖에 나오지 마시고요. 이게 내 집인데 왜 내가 방에만 있어야 하니? 엄마 집이요? 지금 등기부등본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제 집이에요, 제 집. 엄마는 그냥 여기 살게 해주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아, 그게 딸이 할 말이니. 딸이면 뭐 어때요?
엄마가 집 안 줬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집 주셨으니까 의무적으로 모시는 거지. 사랑해서 모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녹음은 계속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녹음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또다시 딸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버튼을 미리 눌렀습니다. 여보, 진짜 한계예요. 빨리 어머니 요양원 보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달부터 알아볼게. 요양원 보내고 우리끼리 살자. 어차피 집도 다 우리 거 됐으니까. 그럼 어머니가 반대하면 어떡해요? 반대?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해? 여기 어머니 이름 어디 있어? 나가시라면 나가셔야지.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요? 요양원이 더 전문적이고 좋다고 하면 돼. 우리가 모시고 싶어도 어머니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다고 하면. 누가 뭐래? 두 사람이 또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집 한 5년 살다가 팔면 얼마나 받을까? 사위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6억은 될 텐데 5년 후면 7억은 되지 않을까요? 와, 대박. 어머니한테 고마워해야겠네. 그러게요. 뭐 어머니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병원비나 장례비 빼고 남은 돈 있으면 그거 받으면 되죠. 할머니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은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녹음을 해왔습니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법무사가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입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모욕 등을 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법무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증여 취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증여하신 지 3개월이니까 시간은 충분해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돈은 있어요.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남긴 예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딸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서 증여 취소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순서입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사흘 후 딸 앞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를 학대하고 모욕했으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56조에 따라 증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저녁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딸이 내용 증명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사위도 들어왔습니다. 보면 알잖니. 증여 취소한다는 거야. 할머니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여 취소요? 말도 안 돼요. 이미 등기도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 너희가 나를 학대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대. 학대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학대했어요? 잘 모시고 있잖아요. 딸이 발끈했습니다. 잘 모셔? 너희가 한 짓을 잘 모신다고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것, 집 팔려고 한 것, 나한테 한 욕들 다 알아. 다 녹음했어.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딸과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이요? 그건 너희가 나눈 대화 다 녹음했어. 법무사한테 다 넘겼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먼저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그게 다 오해예요. 저희가 실수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지 진심은 아니었어요. 오해? 요양원 보내고 집 팔겠다는 게 오해야? 그건
그냥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거지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위가 변명했습니다. 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집 때문에 의무적으로 모신다고 했잖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딸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법무사한테 맡겼고 소송 들어간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집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장 나가. 뭐라고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나가요? 아직 소송 안 끝났어.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가는 거야. 할머니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날 밤은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딸 내외는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딸 내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사위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딸이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 소송 때문이라는 것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먹을게. 할머니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증여 취소는 받아들일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안 돼요. 합의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할머니와 법무사 그리고 딸 내외와 그들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할머니의 법무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 조건은 함께 살면서 원고를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증여 등기가 완료되자마자 원고를 학대하고 모욕했으며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처분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법무사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녹음을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녹음 내용이 들렸습니다. 집 때문에 의무적으로 모시는 거지 사랑해서 모시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 보내고 우리끼리 살자. 어머니한테 고마워해야겠네. 녹음이 재생될수록 딸의 얼굴은 붉어졌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보내지도 않았고 집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대화 중에 나온 말일 뿐이지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라고요? 할머니의 법무사가 반박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날에 걸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원고를 학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법무사가 추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사위가 할머니에게 욕을 하고 딸이 방에만 있으라고 소리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딸이 일어나서 울먹였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돌려주면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두 아이도 있고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재판장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딸에게 줬습니다. 딸과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를 이용만 했습니다. 집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제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딸 측은 새로운 주장을 폈습니다. 원고가 증여세를 피고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약 4천만 원의 증여세를 피고가 납부했습니다.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법무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여세 납부는 피고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원고를 학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받고 4천만 원의 세금을 낸 것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웃 주민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증여 전에는 밝으셨는데 딸 내외와 함께 산 후로는 많이 우울해 보이셨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우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웃의 증언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주 혼자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물어보면 집에 있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딸 내외가 눈치를 준다고요. 경비원의 증언도 기록됐습니다. 딸 측에서도 증인을 세웠습니다. 딸의 친구였습니다. 수진이는 착한 아이예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다만 세대 차이 때문에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원고가 함께 사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렇다면 추측일 뿐이군요. 재판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피고 녹음에서 집 때문에 의무적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남편과 나눴습니다. 이것도 모두 화가 나서입니까? 네.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계획은 실제로 알아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말만. 피고의 남편 되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실제로 요양원을 알아보셨습니까? 사위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은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다는 것은 실행 의지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이요? 어떤 만약입니까?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위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재판날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집을 빼앗기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최후 진술 차례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딸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집을 주는 도구로만 봤습니다. 그 증거가 녹음에 다 있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존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2주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딸 내외는 계속 할머니를 찾아와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소송 취하해줘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무릎 꿇을게요. 제발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할머니가 이긴 것입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증여자나 그 친족에 대하여 현저한 비행이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증여 등기 완료 후 원고를 학대하고 모욕했으며 요양원 송치 및 부동산 처분 계획을 세우는 등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를 했다.
특히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는 집 때문에 의무적으로 모신다, 요양원 보내고 우리끼리 살자 등의 발언은 피고가 증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 취소권 행사는 정당하며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판결이 끝나자 딸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위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무사가 축하했습니다. 어르신 이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허전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결 후 한 달 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완료됐습니다. 집은 다시 할머니의 명의가 됐습니다. 딸 내외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이사 가는 날 딸이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잘 가거라. 할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어. 이제 가봐. 엄마 다시는 연락하면 안 돼요? 글쎄다. 시간이 지나면 모르지. 할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딸 내외가 짐을 싣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주들도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안방에서 잤습니다. 자기 집, 자기 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존엄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ATM으로만 봐요. 다른 할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소송을 해서 집을 되찾았다고. 대단하세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법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여러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할머니,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젊었을 때 좀 배웠어요. 우리 다음에 차 한잔해요. 좋아요.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시도 H계 속 편집,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주들 얼굴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만나는 것은 아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집 앞 공원에서 손주들만 데려와. 토요일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공원에 나가자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들과 1시간 정도 놀아줬습니다. 그네도 밀어주고 간식도 먹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우리 새 집은 작아요. 할머니 집이 더 좋았어요.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잖니. 잘 지내거라. 할머니는 언제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글쎄다, 나중에 보자. 할머니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또 만나자. 손주들을 보내고 나니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존엄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집은 여전히 할머니의 명의였고 아무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철수 씨가 집 잃은 게 제 잘못이라고 계속 비난했어요. 싸움이 잦아지고 결국 이혼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딸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니? 할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용서만 받고 싶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지켜봐야겠어. 네, 엄마.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정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나도 잘 지낸다. 짧은 통화였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딸은 재혼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힘들게 살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일을 2개나 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해요. 몸 상하겠구나.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가 평생 일하신 것처럼요. 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집에 와라. 밥 해줄게. 정말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와라. 주말에 딸과 손주들이 왔습니다. 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같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식사 후 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그래. 손주들과 거실에서 놀아주는 동안 딸은 설거지를 하고 청소까지 했습니다.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엄마, 다 했어요. 저희 이제 가볼게요. 벌써? 네, 엄마 쉬셔야죠.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래, 가끔 와라. 딸이 나가면서 봉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할머니가 열어보니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많지는 않지만 제 마음이에요.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사랑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매달 빠짐없이 용돈을 보내왔고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장도 봐주고 병원도 같이 갔습니다. 예전처럼 집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는 그런 못된 짓 안 할게요. 엄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했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준비는 해야지. 이 집은 나중에 내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나를 존중해. 그 조건을 어기면 즉시 상속에서 제외한다고 유언장에 써놨어. 엄마, 당연하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요. 엄마가 편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켰고 딸도 변화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소송하길 잘했어.
집은 여전히 할머니의 명의였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중받는 주인. 며칠 후 복지관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요. 맞아요. 법이 우리 편이에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래요. 아들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복지관에 퍼졌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집, 자기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아무도 채널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부엌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존엄하게 산다. 그것으로 충분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고 모레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손주들이 또 올 것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방식으로.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많이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생기가 도세요. 아,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만든 반찬 가져다 드릴게요. 6시쯤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할머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의심했을 것입니다. 또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고.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2년간 딸의 변화를 지켜봤으니까요. 6시에 딸이 왔습니다. 손에는 반찬 여러 개가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아침부터 만들었어요. 엄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고맙다. 할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저 들어가 봐야 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네, 엄마. 주말에 또 올게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할 수 있구나, 사람도. 하지만 할머니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진명이는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지키고 유언장도 제대로 작성해뒀습니다. 만약 딸이 다시 변한다면 언제든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할머니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믿되 확인하라. 사랑하되 자신을 지켜라.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는데 증여 관련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가 쫓겨난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다음 주 복지관에서 법률 강연 요청하기. 어르신들에게 증여 취소권에 대해 알려주기.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밤이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나는 할 수 있었어.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온전히 자신의 하루.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할머니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할머니를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스트를 구워 먹고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봤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아침이었습니다. 9시가 되자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당연하죠. 빠질 수 없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난 후 점심을 먹으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딸분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걷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김 선생님, 그때 소송하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선생님 보고 용기 얻어서 아들한테 제대로 말했어요. 옆에서 걷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네요. 네, 덕분에 이제 아들이 저를 함부로 안 대해요. 다행이네요. 두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딸이 가져온 반찬도 있고 할머니가 만든 국도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TV를 보며 저녁을 먹는데 손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 밥 먹었니? 네. 할머니도 드세요. 그래, 할머니도 지금 먹고 있어.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짧은 통화였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다시 저녁을 먹는데 문득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딸에게 집을 증여하겠다고 결심했던 그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할머니가 있었으니까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진 할머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엄마 사랑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할머니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기 소파, 자기 거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겼어. 나를 지켰어.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복지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손주와 통화도 했다.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나는 자유롭다.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 3년 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소송은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누구에게도 내 존엄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일기를 덮고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할머니는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집, 할머니의 방, 할머니의 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 그렇게 할머니의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몇 달 후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제목은 어르신의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저는 딸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함께 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딸은 집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학대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민법 556조 증여 취소권을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어르신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법무사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복지관에서 강연하셨다며요? 친구 어머니가 다녀오셨대요. 그래 했어. 엄마 대단하세요. 저 자랑스러워요.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은 잘 될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